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실천 기술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있잖아요. 거기서 나타났던 학자들의 내용들이 이 기술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좀 암기하는 거라든지 수업에 좀 참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실천론에 있었던 과정에 그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개입하는 방법에 개인에게 할 거냐, 가족에게 할 거냐, 집단에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들의 특성들, 그다음에 기법들, 요것만 딱 외우면요,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외워야 될 기법이 많다라는 것이 단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 기술인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과 실천 기술. 그럼 이 실천 기술이 왜 중요하냐?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기술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한 초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의미인데요.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능력에 대한 사정에서 비롯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 개발, 변화 구조 등에 있어 숙련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 유형들, 뭐 개별화가 되니까 그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숙련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지식, 윤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나타나는데 문제상에 대한 변화에서 심리사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능력이 실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 기술이 높냐에 따라 어떻게 할까요?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 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활동 시 효과적으로 지식을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요. 지식과 기술을 한데 모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요소가 실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를 실천으로 빼내지 못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것들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실천 기술의 지식의 차원이 있습니다. 자, 실천 지식의 차원인데 요 순서들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패러다임, 우리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조사론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겁니다. 뭐 실천 기술론부터 들으시면은 모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사론에서 패러다임을 보게 되는데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한번 휙 나타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특성들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의 틀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슉슉슉 바뀌어요. 그래서 그 틀인데 그런 세계관 현실에 대한 방향들을 결정해 줍니다. 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그 시대마다 미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죠. 그 기준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와 옛날의 미가 다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와 다른 유럽에서 하는 미 또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그런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나타나서 패러다임은 쉽게 생각하면 큰 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 큰 틀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란 큰 틀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요 관점과 시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요 시대에는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문화들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관점과 시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준거틀이에요. 개념적 준거틀. 패러다임은 큰 틀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치, 대상 이런 규정하는 사고 체계가 관점,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다르다. 자,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죠. 지금은 지동설이 맞아요. 갈릴레이가 이제 천동설이었던 것을 지동설로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지동설을 믿지 않았던 거죠. 야, 천동설이다. 하늘이 도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관점 시각. 당연히 그게 도는 거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이 도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관점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바라볼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이에요. 왜? 이 증거 틀에 의해서 추상적인 근거들인 패러다임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관점과 시각이란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틀에 맞는 이론. 내가 요런 틀이 왜 맞냐면 요래서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가설 또는 개념을 의미하죠. 그것에 대한 집합체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구조와 객관화 이런 것들의 추상적인 수준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과 시각에서 이론이 나온다. 자, 그럼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론이 나왔으니 그 이론에 맞춰서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천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모델, 이론, 정신분석 이론이죠. 그걸 맞춰서 정신 역동 모델을 만들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이론해 가지고 모델,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그 구체적인 그냥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것이 이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활동 원칙 또는 방식을 구조화시킨 것이 모델인 거예요. 이땐 이렇게 해라, 저땐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델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게 꼭 다 맞을까요? 물론 또 높은 확률로 맞출 확률이 높긴 하겠죠. 왜 그러면 그 이론이 그 당시기에 이제 이론이 맞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토대로 모델을 만들었으니 그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100%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주면서도 그 사회복지사가 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의사라고 할까요? 의사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가지고 수술 방법들을 했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 막 임상실험, 그러니까 임상실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하다 보니 여기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기존에는 A 다음에 B였는데 지금 보니 A 다음에 B, B 다음에 C였는데 야 지금 보니 A에서 C로 그냥 넘어가도 되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타나는 노하우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지혜는 직관, 암묵적 지시라고도 하면요. 현장에서 귀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의 종류입니다. 자, 뭐요? 관찰, 뭐 경험에 의한 거죠.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실천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근데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또 안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처럼 개인적 가치 체계 및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실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되냐? 패러다임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패러다임에서 관점으로, 그 다음에 이론으로, 그 다음에 모델로, 실천 지혜로 어떻게 되냐? 구체화가 됩니다. 구체화. 자, 큰 틀이에요. 그 안에 관점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이론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모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지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구체화가 돼서 실천 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패러다임이 가장 추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천의 기초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냐? 실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우리 뭐 실천론에서도 배우긴 했어요. 실천론에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자, 첫 번째 면담 기술이에요. 상담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즉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및 관여할 수 있는 기술. 자,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의사소통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걸 들었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사정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고 그 문제로 어떤 영향을 받으며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문제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기술인 거죠. 자, 개입 기술입니다. 사정을 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할 수 있는 이 기술들, 어려움에 해결하는 기술들이 개입 기술이고요. 팀워크 기술,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혼자 하면 좋을 수 있겠죠.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혼자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문직과 합동으로 나누는 기술들을 의미하는 것이 팀워크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지망 구축 기술이 있습니다. 지지망이라고 하는 것도 만급처럼 팀워크 기술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그 다른 전문직과 합동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거죠. 왜? 이게 네트워크인 거죠.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다른 전문가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망을 구축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자, 개입의 효과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자립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지속성을 유지하고 다른 전문직과 연관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지지망 구축 기술입니다. 자, 협상 기술이 있어요. 자, 협상 기술은 말 그대로 협상하는 거죠. 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손해를 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와 관련돼서 주변에 협상하는 기술입니다. 자, 종결 기술, 평가 종결 기술 마무리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고 종결하는 기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천의 전문성입니다. 자, 실천의 전문성인데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자, 우리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과거죠, 과거.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과거의 경험이 현재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과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구나, 저런 게 중요했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요? 발달이잖아요.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발달들, 영아기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유아기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아동기 때는, 청소년기에는, 청년기에는, 자, 이런 것들처럼 그런 발달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자,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 그렇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관한 지식들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한 지식들도 알아야 되겠죠. 실천 이론과 모델 관한 지식. 이게 이제 실천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모델은 무엇이 있고, 그 모델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겠죠. 자, 특정 분야와 대상 집단에 관한 지식들.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이다, 학교사회사업이다, 이런 것들처럼 이런 전문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 분야들,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 중요하겠죠. 사회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타나 있다. 그럼 그런 정책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 중요하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 행위니까 실천이 중요한데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 정책이잖아요. 정책 규범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거를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책 서비스에 관한 지식들이 중요하다. 자, 사회복지사 자신에 관한 지식, 그리고 내 성격이 어떤지, 내 특성이, 내 편견은 어떤 건지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나는 장애인에 대해서, 나는 외국인에 대해서, 나는 노인에 대해서 이 편견이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이에요. 자, 우리 이제 그린우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실천론에서 배우셨나요? 실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뭐요? 리치먼드가 사회사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러면서 뭘로 발버둥해요? 전문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린우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그린우드가 이야기했던 것이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문승강권이에요. 이문승강권.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왜 전문직이냐?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이론 체계가 있다. 이론 체계가 있다. 자, 클라이언트에 부여된 전문직의 권위와 신뢰가 있다.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자, 전문가 집단의 힘과 특권이 있다. 특권이 있다. 사회로부터 승인이 있다. 승인. 명시적이며 체계화된 윤리강령이 있다. 윤리강령. 자, 전문직의 문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문승강권이에요. 이문승강권. 그래서 전문가다라고 해서 전문가의 힘과 특성이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전문직의 특성 중 하나잖아요. 전문직이라고 하면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권위들이, 그 특성, 힘과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문승강권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문승강권에서 그린우드가 이야기했던 5가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5가지인데 권위와 힘과 특성은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직의 권위인데 그걸 좀 이제 구분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문승강권에서 5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될 속성들이 있어요. 속성들. 어떤 속성이냐. 자, 첫 번째,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인데요. 자,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과학적 속성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과학입니다. 과학. 이론. 딱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춰서 전해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예술적 속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이라고 할까요? 감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속성은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속성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이지만 이 예술적 속성은 제가 보면 타고나야 되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술성, 감성은요, 사랑과 용기, 전문직의 관계 형성, 창의성과 상상력, 에너지, 희망과 에너지, 판단력, 사고력, 직관적 능력, 개인적 가치관, 전문적으로서 스타일,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 감성적인,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그런 타고나는 것들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학적 속성은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전문직에 대한 지식, 자, 실천 방법에 대한 지식, 사회 제도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자, 과학적 속성은 교육에 의해서 지식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예술적 속성들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감성,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 인간성이랄까, 인간성? 뭐 감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간성? 뭐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요 예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과학적 속성은 지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속성이다라고 하면은 감성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타고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적 관계 요소인데요. 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자, 전문직이다라고 해요. 관계잖아요. 전문직과 관계. 자, 전문직 관계니까 전문적 관계니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예요. 클라이언트와 관계인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뭐요?
그 타인에 대한 관심 또는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한 관심 또는 배려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지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온화함, 지지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을 반영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 문제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게 뭐예요? 이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모델.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의 그 로저스미죠. 로저스의 그 이론에, 현상학 이론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가져야 돼. 조건이 없어. 그냥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때요? 내가 이해와 수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을 주기 위해선 관심이나 배려는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 실수를 했어도 지지해주고 해주는 그런 언어라든지 눈맞춤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헌신과 의무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헌신과 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헌신과 의무는 원종환이면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성을 포함한 개념이 헌신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헌신하고 의무를 줘야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일을 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신보다 정직하고 개발적으로 표출하게 되는 건데요. 자, 사회복지사의 헌신적 태도는 일시적 순간적인 필요가 아니라 일관되고 항구적인 의무에서 비롯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월급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또 이제 월급 받고 일을 하니까 의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대비해 주는 거죠. 자, 그런 헌신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권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한,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을 받아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더 상위 개념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데 방금 이야기한 건 위치예요. 클라이언트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고요. 사회복지사는 그것에 뭐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저도 학교에서는 무엇이냐? 숙제를 내거든요. 레포트 내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권위는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위치의 위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위와 권한은 위치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수평적 관계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끼리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막 뭐 해야 된다 막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처럼 위치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되는 제도적 측면의 권위와 더불어 클라이언트가 정보와 조언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사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측면의 권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제도적 측면의 권위, 위치에서 나타나는 제도 위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반자 관계입니다. 제가 동반자 수평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는 클라이언트의 권위와 권한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위의 개념에 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는데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다. 과제도 낼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권위와 권한은 오용, 남용해서 클라이언트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권위와 권한을 계속 남용할 수 있는, 오남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고, 그리고 적당히 그 위치에 맞춰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실성과 일치성이에요. 자,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진실성과 일치성, 클라이언트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진실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놓고 나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언행일치가 안 돼서 막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나는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은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진실성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이야기할 때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진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진심으로 무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 반응을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진실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라포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말하는 것이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치성은 말 그대로 일치성은 말과 행동이 일관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는 저렇게 얘기해요. 막 똑같은 행동인데 막 다르게 이야기해. 안 되겠죠.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서 막 하면 안 된다 해놓고 자기는 하고 있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요. 말과 행동에서 상호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 이 일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막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얘기하면 아빠도 안 하고 뭐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하는 거죠. 나도 책 보고 뭐 이러면은 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진실성과 일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천도 직접 실천, 간접 실천. 직접은 직접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치료, 그다음에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직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대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취업 상담을 해준다든지 아동 양육원에서 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재가방문, 치고 주간보호센터 제공, 기술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 직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직접 실천이죠. 자, 간접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대면이 없어요. 클라이언트 대면 없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중개자라든지 옹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서비스는 주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실천 방식이죠. 그래서 서비스할 때 뭐 자원을 연계한다든지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실천이다라고 얘기하고 사회복지사에게는 뭐요? 간접 실천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 지휘체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요 간접 실천이죠. 그래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서비스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럼 뭐요? 정책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바꿀 수 있도록 뭐 법을 개정하게 만든다든지 법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간접 실천이죠.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간접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입 수준이 있어요. 개입 수준. 자, 미시 차원. 자, 이것도 배웠던 거예요. 실천론에서. 자, 미시 차원은 개인과 가족 단위죠. 자, 개인과 가족 단위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준다든가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준다든가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든가 하는 역할들이 미시 차원이다. 그래서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한다든지 클라이언트의 문제 능력 해결을 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뭐요?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시 차원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미시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범위는 집단이나 조직입니다. 집단이나 조직을 이 서비스를 주는 것이 요 중범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집단 조직은 많잖아요.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연결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많이 줍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주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연계에 좀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기관 내의 상호작용이나 기관 사이 연결망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 중범위다. 그리고 이제 조직 차원의 전문성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의 역할을 해요. 촉진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집단이 만들어졌어요. 집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집단을 딱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집단들이 구성원들이 다 으쌰으쌰하면서 무언가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처음엔 다 쭈뼛쭈뼛쭈뼛 친하지 라포가 안 되니까 쭈뼛쭈뼛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라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촉진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촉진자인데 처음에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다들 친하지 않고 모르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사회복지사는 쭉 빠져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끼리 그 집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 촉진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시 차원입니다. 자, 거시예요. 거시 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중요할까요? 직접적인 서비스 주는 것보다는 정책들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든다든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역할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홍보, 교육 활동 등을 역할하는 것이 거시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시적 실천이죠. 거시적 차원에서는 더 그 문제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정책 수립하고 개발은 계획이 들어가야죠. 행동가 가가지고 막 데모도 같이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행동가, 형장 개입가, 아울리치 역할들. 아울리치 생각나시나요? 뭐요? 우리가 사례 관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울리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울리치였죠. 자, 전문가 집단의 차원이 있습니다. 전문가 차원인데 동료,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 이론적 측면에서 전문직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 차원 또는 전문가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사례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동료, 촉매자, 연구자, 학자들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사례 발표하잖아요. 뭐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수술하고 나서 뭐 좋은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 논문 써서 발표하는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치와 윤리입니다. 자, 우리 실천에서도 배우긴 했죠. 자, 가치와 윤리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윤리가 커요? 가치가 커요? 가치가 큰 거죠. 윤리는 가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가치는 중심이죠. 중심. 뿌리와 같은 것으로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3대 요소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활동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지식을 발현한 기술들의 기법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지식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다음에 뭐 기술을,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문직이 요구하는 가치라든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회복지사의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혼용된 상황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그 전문가의 지식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치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문직의 가치 체계인데요. 이 어떤 체계냐?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개별적 처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독특성에 대한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존엄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 뭐요? 개별한 거죠. 개별적 촉구가 들어간다. 자, 두 번째, 자기결정 원리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권리죠. 내가 내 모든 것, 내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라니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결정의 원리가 들어간다. 자, 사회적 형평입니다. 자, 똑같이 들어가죠. 누구는 기회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잠재 능력을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회들을 뭐예요?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줘요. A에겐 주고 B에겐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이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더 불편한 게 맞죠. 비장애인들보다. 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야, 뭐 물론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전형도 전형이라고 하죠. 전형도 좀 다 장애인 전형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르긴 한데 또 뭐가 다르냐면요. 시험 시간도 달라요. 그래서 어느 장애냐에 따라 시험 보는 시간들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형평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자원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형평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내 복지, 국가가 다 해주면 좋을 수는 있긴 하겠죠. 이제 그럴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은 전체 사회의 요구와 개인 및 사회의 균형 속에서 자신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책임을 갖고 있어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도와주긴,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맞긴 한데 사회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자유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요. 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책임져 주는 게 사회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맡기는 자유민주주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복지 향상을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고 살고 힘들게 살고 자기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플 때 병원 못 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공동 책임이 있는데 무슨 책임인가요? 최대한 내 노력을 책임다. 그러고 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때서야 뭐 해주겠다?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가치.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좋고 나쁘다. 이게 이제 가치였어요. 그래서 윤리보다 더 근본적인 바람직한 경험성으로요, 훨씬 더 높은 개념을 갖고 있다. 야, 좋다, 싫다야.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 가치에선 싫은 거야. 내 가치에선 좋은 거야. 뭔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는요, 옳고 그름을 받아요. 가치가 딱 있어. 그러면 요게 좋다, 싫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을 보고 뭘 보는 거야? 옳다, 나쁘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다, 싫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가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윤리입니다. 윤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기반 위에 구현된 행동 지침을 의미하는 것이 윤리예요. 그래서 윤리보다는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인데 어떤 윤리가 있냐?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좋냐, 나쁘냐, 이제 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 사회에 요구되는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비밀 보장을 못했는 경우,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고 그럴 경우에 뭐가 생기냐면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으로 딜레마가 생겨요. 왜 그러냐? 윤리적 상황들이 2개 이상의 윤리적 상황들이 상충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긴다? 딜레마가 생긴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가치가 서로 상충할 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 우리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공부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되나? 초등학생한테 게임만 하라고 하고.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처럼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보장해 주냐 안 해주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시설 보호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시설 입수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회복지사 간의 자기결정과 온정주의의 가치가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나는 스스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죠. 생평자체 3, 4제입니다. 자, 생명보호가 우선이에요. 생명보호. 다른 것들보다 생명보호가 우선이에요. 왜요? 죽으면 끝이죠. 인간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보호가 우선시된다. 무언가 하더라도, 다른 것 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이제 그게 뭐 신호 위반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평등,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자, 인간은 뭐예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어요. 평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에요. 능력, 권력에 대해서 동등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 취급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동학대 장면에서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가한 성인과 비교할 때 평등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하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아동의 권익이 우선되는 것이, 보호되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들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왜 가해자의 보호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굴 보호해줘요?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자,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자기결정 원칙이에요. 자신의 문제는 뭐 하겠다?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의 욕구죠. 자기결정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최소해악의 원칙입니다. 최소해악 또는 최소 손실인데, 무언가를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최소해악의 원칙인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최소한의 유의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게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삶의 질 원칙, 삶의 질 향상의 원칙, 즉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요 삶의 질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클라이언트의 열악한 삶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열악한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잘 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삶의 질 원칙이 5번째 원칙이고요. 6번째 원칙은 비밀 보장입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이에요. 너와 나가 이야기했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제3자가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윤리 원칙이죠. 그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비밀이나 사생활은 뭐 해야 돼요?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요. 7가지 원칙 중 6번째 차지하는 이유는 비밀 보장의 상대적 본질이 반영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 이게 이제 보호돼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 6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이에요.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 개방, 비밀 보호의 원칙도 있지만 알려줘야 되는 원칙도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되며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물어봤어. 나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보 개방의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 보장을 하지만 본인에게는 정보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실천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들로 실천 기술이 시작되게 되고요. 뭐 본전에 이제 생평자체 윤리 원칙 같은 경우 뭐 실천론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요 7개의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요. 뭐 사례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패러다임부터 실천 지혜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